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2야 성 비상계엄 사건의 재판이 왜 다시 중심 무대를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결정적 순간들이 무엇인지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전직 대통령의 운명만 다루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 사법부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기도 해요. 백대현 재판부가 왜 이렇게 속도를 내는지, 윤석열 측이 어떤 방식으로 본질을 흐리려 했는지, 그리고 추경을 하는 변수가 왜 클라이맥스가 되는지까지 차근차근 연결해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이 사건의 진짜 썰터가 어디였는지 한눈에 정리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저는 요즘 12야 성내란 사태의 무게중심이 이진관 재판부에서 벗어나 백대현 재판부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히 누가 누구를 심판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가 두 번째 시험대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진관 재판부 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은 이미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특별검사 측이 내란 중인 무종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은 상당히 무거운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구형이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처벌 요구가 아니라 국가위기 상황에서 내가 수반이 가진 헌법적 책임의 무게를 사법부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재판 내내 극도로 엄격한 재판 진행을 유지해왔습니다. 변호인 측이 법정을 정치적 무대로 만들려는 시도를 차단했고 쟁점을 흐리는 변론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은 재판이 본질에서 벗어나 절차적 공방과 정치적 수사의 각축장이 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백대현 재판부입니다. 저는 이쪽을 윤석열 사건의 깊은 문이라고 부릅니다. 백 부장판사가 다루는 혐의들은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그리고 보안 통신망 삭제 등입니다. 최근 재판 진행을 보면 백 부장판사는 단 1cm도 사건의 질서에 끌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백대현 재판부는 변론 준비 기일마다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불필요한 절차적 공방을 허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 측이 체포영장의 적법성 문제를 먼저 다투겠다고 주장했을 때 재판부는 이를 본안 심리와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백 부장판사의 의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 논란은 사실 본질을 흐릴 수 있는 쟁점입니다. 영장이 적법하냐 아니냐의 문제는 물론 중요하지만 이미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조직적으로 저항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 재판부가 영장 적법성 논쟁에 먼저 빠져들면 정작 핵심인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백대현 재판부는 이런 함정을 피했습니다. 쟁점을 통합 심리하되 결론의 우선순위는 재판부가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발부된 영장을 조직적으로 거부했는가이지 영장 자체에 법리적 하자가 있는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진관 재판부를 선례로 백대현 재판부를 해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보여준 것은 이런 사건도 정상적으로 재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다면 백대현 부장판사가 보여줄 것은 사법부는 이중잣대를 거부한다는 실질적 답변이 될 것입니다. 왜 이 두 재판부가 중요한가? 12야 3사태 이후 대한민국 사회가 가장 크게 동요한 지점은 바로 신뢰였습니다. 과거 여러 사건에서 지위가 높은 피고인들에게 관대한 판결이 반복되면서 많은 시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조항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법정 구속이 번번이 면해지고 집행유예가 남발되고 상급심에서 형량이 대폭 감경되는 패턴이 누적되면서 사법 시스템 자체에 대한 회의가 짚어졌습니다. 이진관 재판부와 백대현 재판부는 바로 이 회의에 대한 응답입니다. 두 재판부 모두 재판 속도를 늦추지 않고 쟁점을 명확히 하고 피고인의 지위나 정치적 배경과 무관하게 증거와 법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평범한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영웅적인 것이 아니라 원래 재판이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비정상을 목격해왔기 때문에 정산이 특별해 보일 뿐입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만약 이진관 재판부가 전례를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백대현 재판부는 그 전례를 표준으로 그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재판부가 만들어낸 표준은 단순히 12야 3사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넘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매 공판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형량을 받을지를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12야 325 대한민국 사법부가 스스로를 누구로 규정할 것인지 그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 가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적법한지 아닌지는 핵심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장은 이미 법원이 발부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핵심 질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력과 경호 조직을 동원하여 법 집행을 막았는지 여부입니다. 제가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파악한 기록들을 보면 특별검사팀은 이미 증거사실을 상당히 견고하게 구축해 놓았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의 진술이 확보되었고 강희부 씨가 참석한 식사 자리 및 내부 논의 과정에 대한 증언이 있으며 특히 첫 번째 체포 시도가 좌절된 이후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장 간의 메시지 기록이 존재합니다. 홍수원자의 안전만 생각한다는 식의 메시지들은 표면적으로는 국가 보안을 위한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맥락 속에 놓고 보면 이것은 한 개인의 법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시도입니다. 다시 말해 통수권자라는 지위를 국가 위에 올려놓는 논리입니다. 증거가 이렇게 무비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래된 전술로 돌아갔습니다. 체포의 적법성부터 따지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일종의 전술적 오해로 봅니다. 이 논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작 치명적인 지점들에 조직적 저항 행위가 있었는가, 증거인멸 지시가 있었는가 이 흐려집니다. 백대현 재판부는 행동으로 답했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재판부는 결론을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이 속도는 조급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정이 더 이상 언어 유희에 응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법리적 포인트를 짚고 싶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저항은 영장의 적법성 여부와 국립적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설령 나중에 영장이 취소되더라도 영장 집행 당시 물리적으로 이를 방해한 행위는 별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굴복하려면 법이 정한 절차에 한고, 제한고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 물리적 저항으로 맞서는 것은 법체계 자체에 대한 보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드러난 것은 단순한 물리적 저항이 아닙니다. 대통령 경호처라는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경호 인력 배치가 평소와 달랐다는 증언, 특정 고역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있었다는 정황, 그리고 최고 책임자와 경호처장 간의 긴밀한 소통 기록 등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한덕수 전 총리 사건과의 연결고리를 봅니다. 한 총리에게 적용된 내란 중위 임무종사 혐의의 핵심은 그가 내란을 직접 기획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추반으로서 이를 제재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가기구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조했다는 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사건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의 저항이 아니라 국가 경호 조직을 동원한 체계적 법 집행 방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공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다. 사법 시스템이 특정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선례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피고인 측 변호인단의 논리를 이해는 합니다. 그들은 대통령의 신변보호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고 주장합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대통령 경호는 일반적인 신변보호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될 당시 이미 탄핵소추가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대통령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실질적 권한은 정지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호처를 동원하여 사법 절차를 거부하는 것은 대통령 보호라는 명목 뒤에 숨은 개인의 법 회피 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백대현 재판부가 이 쟁점을 빠르게 정리한 것은 바로 이 본질을 흐리지 않기 위함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적법성 논쟁에 빠지면 우리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가 타당한가, 영장 청구 과정에 하자가 있는가 같은 기술적 문제들로 몇 달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정작 중요한 사실, 법원의 명령을 국가 조직을 봉헌해 거부했다는 사실은 뒤로 밀립니다. 저는 이것을 시간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피고인 측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쟁점을 늘리고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시간을 끕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론의 관심이 분산되고 사건의 윤곽이 흐려지고 결국 적당한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집니다. 백대영 재판부는 이 전략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이진관 재판부와의 연속성 속에 있다고 봅니다. 두 재판부 모두 정상적인 재판 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상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피고인의 지위나 사건의 정치적 파장과 무관하게 증거와 쟁점에 기반하여 필요한 만큼만, 그러나 충분히 심리한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제2장에서 제가 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체포저지 사건은 단순한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작동 원리에 대한 근본적 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백대현 재판부는 이 보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집행되어야 하며 그 적법성에 대한 다툼은 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사법부가 스스로의 권위를 지키는 방식이자 법치 국가가 작동하는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저는 이 가지가 앞선 체포저지 사건보다 2배는 무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가지는 특정 시점에서의 법 조항이었다면 두 번째 가지는 위헌적 결정을 내린 후 그것을 합법인 것처럼 포장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여러 혐의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향해 수렴됩니다. 일부 고위 관계자들이 사후에 선포문이나 해명 문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으려 했고 여론 폭발 위험이 감지되자 아예 문서 자체를 없애려 했다는 정황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법적 책임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범죄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성립합니다. 하나는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가 바로 후자에 해당합니다. 특별검사가 한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이유는 그가 계엄령을 직접 기획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핵심은 국무총리로서 그가 가진 헌법적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인 대통령을 보좌하며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대통령의 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총리는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국무회의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설령 형식적으로 회의가 열렸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검토나 반대 의견 개진이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계엄령 선포 후 국가 통제 메커니즘이 붕괴되는 상황에서도 그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방조와 무빈의 차이에 대해 생각합니다. 방조는 적극적으로 돕는 행위입니다. 무빈은 알면서도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직자, 특히 헌법 기관의 수반에게는 무빈이 곧 방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저지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무를 가진 자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단순한 방관이 아니라 적극적 협력과 같은 후과를 냅니다. 이진관 재판부가 한덕수 사건에서 보여준 태도는 바로 이 지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 재판부는 재판 내내 쟁점을 흐리는 시도를 차단했습니다. 변호인 측이 총리는 대통령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주장하면 재판부는 그렇다면 내각제적 요소를 가진 우리 헌법상 국무총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근본 질문으로 되돌렸습니다. 저는 이진관 재판부의 이런 태도에서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읽습니다. 직위가 높을수록 책임도 크다. 이것은 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일반 국민은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지 못했을 때 면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기관의 수반은 다릅니다. 그들은 바로 그 위법한 명령을 막을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백대현 재판부가 다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계엄 관련 혐의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아닙니다. 계엄령 선포 자체가 위헌인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과 그 이후의 행동들입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계엄 선포 후 일부 관계자들이 문서 작업을 진행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사후에 절차를 메우려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엄 선포 당시에는 제대로 된 절차가 없었다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지한 후
흔적을 만들거나 지우려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후 공작 시도가 오히려 범죄의 고의성을 더 명확하게 드러낸다고 봅니다. 만약 정말로 모든 절차를 적법했다면 사후에 문서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사후 작업이 있었다는 것은 당사자들도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여론이 악화되자 이 문서들을 없애려 했다는 정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증거인멸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은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황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백대현 재판부가 만약 이진관 재판부와 같은 기준을 유지한다면 두 개의 가지는 하나의 나무줄기로 합쳐질 것입니다. 12야 3계엄은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여러 고위 공직자들이 연루된 조직적 행위였고 그것을 은폐하려는 체계적 시도가 뒤따랐다는 하나의 완결된 그림이 그려집니다. 저는 특히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안 통화 기록 삭제 의혹입니다. 비어폰이라고 불리는 보안 통신망의 기록이 사라졌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의도적인 조치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반적인 휴대전화와 달리 정부 보안 통신망은 여러 겹의 보안 절차를 거쳐 관리됩니다. 기록이 자동으로 백업되고 삭제에도 권한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런 시스템에서 통화 기록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왜 기록을 지웠습니까? 거기에 남아서는 안 될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남아서는 안 되었을까요? 개헌 선포 과정에서의 소통, 국회 진입 작전에 대한 논의, 야당 의원들 체포 계획에 대한 대화,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이진관 재판부와 백대현 재판부의 연속성을 봅니다. 두 재판부 모두 패턴을 읽고 있습니다. 개별 행위들을 따로 보면 각각 변경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의 일관된 의도가 드러납니다.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고 절차적 하자를 사후에 메우려 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증거를 없애려 하고 이것은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계획된 행위의 단계들입니다. 제가 제3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12야 3계엄은 순간의 판단 착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되고 실행되고 사후 관리까지 시도된 하나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를 포함한 여러 고위 공직자들은 이 프로젝트의 각 단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했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진관 재판부가 한 총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면 그것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라는 헌법적 선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백대현 재판부가 계엄 관련 혐의들에 대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그것은 헌법 위반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법치의 재확인이 될 것입니다. 저는 두 재판부가 만들어갈 이 법적 내러티브가 단순히 12야 상사태에 대한 판단을 넘어선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헌법적 정체성에 대한 재정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권력자의 결정이 헌법보다 우위에 있는 나라인가, 아니면 헌법이 모든 권력 위에 있는 나라인가. 이 두 재판부는 바로 그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12야 상사태 전체 잠금장치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계엄령의 생산은 단 하나의 지점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제때 투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대한민국 헌법은 계엄에 대한 명확한 통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안이 아닙니다. 헌법상 강제 규정입니다. 따라서 계엄을 성공시키려면, 다시 말해 계엄 상태를 유지하려면 국회의 이 기능을 막아야 했습니다. 특별검사라 추경호 의원을 겨냥한 혐의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12월 3일 밤 국민의힘 긴급의원총회 장소를 계속해서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국회 당사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처음 이 보도를 접했을 때 저는 이것이 단순한 혼란이나 소통 미숙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장소 조율이 어려웠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시간 순서와 통화 기록을 보면 이것이 우연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야 표결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담사로 부른다면? 의원들은 담사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간을 소비합니다. 다시 국회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이동합니다. 그 사이 귀중한 시간이 흘러갑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시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매분, 매초가 헌법 질서의 생사를 가르는 순간입니다. 국회가 1시간 늦게 표결하면 그 1시간 동안 계엄군은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의 진입을 막고 상황을 기정사실화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결정적 시점 전후로 여러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누구와 통화했는지,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통화들이 장소 변경과 시간적으로 일치한다면 그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매우 중요한 수사상 진전입니다.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었다는 것은 검사 측이 상당한 수준의 혐의 입증 자료를 확보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국회가 이를 허가해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정치적 딜레마를 봅니다. 추경호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자 여당 원내대표입니다. 그의 체포동의안은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됩니다. 여당 의원들이 자당 원내대표의 체포에 동의할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의 문제가 됩니다. 만약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저는 국민들이 받을 메시지가 매우 부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는 여전히 특권이고 헌법의 핵심을 건드렸어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법정의의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만약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그것은 세 번째 못이 박히는 순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한덕수 전 총리 사건에 이어 추경호 의원 사건까지 세 사건이 연결되면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12야 3은 고립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여러 층위에서 조율된 네트워크의 작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추경호 의원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경계라는 헌법적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행정부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국회가 이를 해제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입니다. 삼권 분립의 핵심은 바로 이런 상호 견제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당 원내대표가 이 견제 메커니즘을 무력화시키는 데 협조했다면 그것은 입법부가 스스로의 헌법적 기능을 포기한 것입니다. 아니, 포기한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입니다. 이것은 삼권 분립 원리에 대한 직접적 공격입니다. 여기서 저는 다시 한번 이진관백대현 재판부의 일관성을 생각합니다. 두 재판부가 보여준 태도는 직위에 상응하는 책임이었습니다.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에서 대통령을 견제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원내대표는 입법부 내에서 자당 의원들을 결집시키고 국회의 기능을 유지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오히려 이를 방해했다면 그것은 한덕수 전 총리의 부작위와 구조적으로 동일한 책임입니다. 저는 추경호 의원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그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무엇이 될지 예상해봅니다. 아마도 의도일 것입니다. 장소 변경이 실제로 국회 표결을 지연시키려는 의도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혼선이었는지 이것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통화 기록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누구와 언제 얼마나 자주 통화했는지 그 통화 시점들이 장소 변경 결정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그리고 만약 그 통화 상대가 청와대나 국방부 관계자였다면 그것은 매우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저는 또한 증인들의 진술이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당시 의원총회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당직자들, 그들이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어떤 혼란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직접 증언 말입니다. 만약 여러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의도적인 혼선을 가리킨다면 법원은 이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제 사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추경호 의원이라는 개인의 유죄 여부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던지는 구조적 질문입니다. 12야 3계엄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회가 신속하게 표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만약 국회가 투결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엄은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날 밤 다른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혐의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가 되는 것을 막는 마지막 보루인 국회의 기능을 국회의원 스스로가 무너뜨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실책이 아닙니다. 헌법체제 전복 시도에 대한 내부 협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경호 의원 사건을 잠금장치라고 부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한덕수 전 총리가 이를 제재하지 않고 추경호 의원이 국회의 대응을 지연시켰다면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헌법을 정지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백대현 재판부와 이진관 재판부가 각각 자신의 사건에서 엄정한 판단을 내린다면, 그리고 추경호 의원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고 재판된다면 우리는 비로소 12.3의 전체 구조를 법적으로 해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독주가 아니라 여러 헌법 기관에 걸친 조직적 공모였다는 진실 말입니다. 저는 이진관 재판부나 백대현 재판부를 영웅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영웅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재판입니다. 증거를 보고 시간 끌기 시나리오를 차단하고 피고인의 지위 앞에서 주눅들지 않는 재판 말입니다. 12.3 사건이 저에게 보여준 가장 핵심적인 갈등은 죄명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뢰에 있습니다. 수많은 석방 결정들이 반복되면서 여론은 이중잣대라는 감각에 지쳐버렸습니다. 이 두 재판부는 바로 그 피로함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입니다. 백대현 재판부의 재판 진행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감성은 매우 구체적인 정의의 효율성입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결론을 내립니다.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만약 이 속도가 판결까지 유지된다면 그 장기적 영향은 하나의 형사 사건을 훨씬 뛰어넘을 것입니다. 그것은 헌법에도 여전히 자기방어 메커니즘이 있다는 개념을 재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 공파를 따라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형량을 받을지 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시리아 325 대한민국 사법부가 스스로를 누구로 정의할 것인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정상적인 재판이 이렇게 주목받는 일이 되었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비정상을 목격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간 고위 공직자나 재벌, 유력 정치인들이 연루된 사건들에서 우리는 패턴을 보았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나와도 2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뀌고,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고소경장이 기각되거나 보석이 허가되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개별 사건만 보면 각각 나름의 법리적 근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놓고 보면 국민들은 하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법 앞에 평등은 원칙이 아니라 구호다. 지위가 높을수록, 변호인단이 화려할수록 법은 관대해진다는 체감 말입니다. 이런 누적된 경험이 사법 신뢰를 갉아먹었습니다. 그리고 12.3 사태는 이 신뢰 위기가 정점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하려 했고 헌법을 정지시키려 했습니다. 만약 이런 사건에서도 사법부가 관례적 태도를 취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한 사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 시스템 전체의 정당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진관 재판부와 백대현 재판부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속도와 명확성입니다. 재판을 질질 끌지 않고 쟁점을 흐리는 시도를 차단하고 필요한 심리는 충실히 하되 불필요한 지연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일수록 시간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론의 관심이 분산됩니다. 다른 이슈들이 나오고 사람들은 피곤해집니다.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았나 라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 속에서 적당한 선의 판결이 나옵니다. 두 재판부는 이 시나리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대현 재판부의 경우 피고인 측이 제기하는 각종 순결 문제를 영장의 적법성, 관할권 다툼 등을 본안과 통합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전략적인 판단입니다. 만약 재판부가 순결 문제부터 하나씩 다룬다면 각 문제마다 결론 결정 훈고 재항고의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흐릅니다. 그 사이 본질적 쟁점은 뒤로 밀립니다.
백대현 재판부는 이 함정을 피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재판들의 최종 결과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 1심이 엄정하게 진행되어도 2심과 3심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대법원까지 가면 또 다른 변수들이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것은 이진관 재판부와 백대현 재판부가 만들고 있는 1심의 기록이 매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이 보여준 재판 진행 방식, 증거에 대한 태도, 피고인 지위에 대한 중립성, 이 모든 것이 향후 유사한 사건들의 참조점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재판들이 끝까지 이 기준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하나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헌법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이 작동한다. 이것은 단순한 처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치주의의 복원입니다. 반대로 만약 어느 단계에서든 전통적인 패턴으로 회귀한다면 형량이 대폭 감경되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절차적 하자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다면 그건 역시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헌법 위반도 결국은 협상 가능한 일이다. 저는 후자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음 12.3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번에 관대하게 처리되면 미래의 권력자들은 배울 것입니다. 시도해볼 만하다. 설령 실패해도 큰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 제가 이 글 전체를 통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결국 이것입니다. 12.3 사태를 다루는 일련의 재판들은 단순히 개별 피고인들의 유죄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역사적 선택의 순간입니다. 사법부는 권력의 하수인인가, 아니면 권력의 감시자인가? 사법부는 기득권을 보호하는 장치인가, 아니면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판결문이 법리적 논증 속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재판의 전 과정의 속도, 태도, 증거 취급, 피고인에 대한 자세 속에 드러납니다. 이진관 재판부와 백대현 재판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정상성입니다. 그리고 이 정상성이 비정상으로 보일 만큼 우리 사회의 기준이 왜곡되어 있었다는 것, 그것이 12.3 사태가 가르쳐준 가장 뼈아픈 교훈입니다. 저는 이 글을 쓰면서 여러 번 망설였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이렇게 상세하게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적절한가? 혹시 재판부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결론은 이렇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재판에 대한 관심과 논평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사법 정의를 보호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물론 재판부는 여론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재판부는 완전한 진공 속에서 작동하지도 않습니다. 사법부는 결국 국민의 이름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입니다. 국민의 관심과 감시는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재판들을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법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개인의 운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헌법 국가의 정체성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진관 재판부와 백대현 재판부가 내릴 판결은 단순히 한 사건의 종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메시지입니다. 이 나라에서 헌법은 여전히 최고 규범이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헌법 위반은 용납되지 않는다. 만약 이 메시지가 명확하게 전달된다면 12.3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였지만 동시에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법치주의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헌법이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규범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순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증명의 최전선에 지금 이 두 재판부가 서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끝까지 정상성을 유지하기를, 증거와 법리에만 충실하기를, 그리고 역사가 기억할 만한 판결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실패할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사법부가 스스로를 재정리할 수 있는. 여러분은 이 사건과 재판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해석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서로의 관점을 나누는 게 지금 이 이슈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뉴스와 정치에 대한 더 다양한 시각, 흥미로운 분석을 계속 전해드릴 테니 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